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학력일까요? 직함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시간일까요? 그날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웃음은 조용했고 침묵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학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날 이후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56살의 여성으로 이름은 김정희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평범하게 살며 결혼 전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 하나를 책임지며 살아왔던 삶이었지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이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의 민낯까지 드러내는 일이 될 줄은요. 그날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란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던 자리였지만 유난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상할 만큼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튀지 않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괜히 말 나오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형님 부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요. 형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인사말처럼 자연스럽게 언급되었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는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요즘 세상이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저 예비 며느리로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 모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제 쪽으로 향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고 손으로 하는 일이었고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짧았지만 묘하게 길게 느껴지는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는 말이었지요. 질문 자체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고 담담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식탁 위에 아주 작은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크게 터진 웃음도 노골적인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가에서 새어나온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요. 형님이었습니다. 교수라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에 누군가가 따라 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그 웃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잠깐 웃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본이란 게 보이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며 그 말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웃음이 실례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음식을 더 떠주셨습니다. 많이 먹으라며 힘든 일 많이 했겠다 하셨지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다른 뜻으로 남았습니다. 마치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학벌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웃고 떠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게 서열이 정해지고 누군가는 그 아래로 밀려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결혼을 앞두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침묵은 저 혼자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비교했고 누군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겹쳐져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그날 집을 나설 때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웃음은 정말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평가였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의 침묵이 이미 모두의 입장을 드러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 역시 일상을 이어갔고 특별히 문제를 꺼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서 흘렀던 그 짧은 웃음과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침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괜히 혼자만 예민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형님의 웃음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내내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괜히 과장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배우자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짜증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교수라서 말투가 조금 그런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이었을 수도 있고 깊은 뜻은 없었을 거라며 웃어넘기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앞에서 제 감정이 너무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불편했다고 말한 것이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대화는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혹은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다들 아기는 없다는 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 결혼을 하면 그 정도 불편함은 다들 겪는다는 말. 그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 속에는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시댁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 봐서라기보다는 굳이 꺼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님은 예전보다 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끔씩 학벌이나 학생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비교가 섞인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우자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형님의 말보다도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마음을 키우지 말자고,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기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고 웃음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괜히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위로도 상황 정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감정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요구였다는 것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과 그 말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준비해야 할 일들은 많았습니다. 청첩장, 예물, 예단, 그리고 서로의 가족이 오가는 일정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고 평범한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소한 순간마다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정보의 속도였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늘 제 귀에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정해진 일정이나 방향이 이미 결정된 뒤에야 전달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미 정해진 일에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빠뜨릴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전달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상의했을 법한 내용들이었지만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미 가족들끼리 대강 정리된 이야기라서 괜히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미리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저는 결정의 바깥에 서 있게 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괜히 이를 키우는 사람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제 주변의 시선을 유난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는 늘 형님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님의 학교 이야기, 제자 이야기, 연구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미묘한 비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느니,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겉으로 보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요. 그럴 때마다 배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막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동조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다가 이미 제출된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였지만 저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냥 미리 처리해 둔 것이라며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들었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일들이 제 바깥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이어졌습니다. 시댁 모임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미 정해진 계획이 통보처럼 전달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말했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들은 말 하나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끼리 통화하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것도 아니었고 귀를 기울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치다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형님의 이름이 나왔고 이어서 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학력과 관련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웃음이 나왔던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의심이 아주 조용히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판단을 끝냈고 저는 그 결과만 전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판단이 언제 내려졌는지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요. 하지만 곧 그 실마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하지 않아도 조용한 말 몇 마디와 어색한 침묵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기억을 자꾸만 다시 꺼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댁 식탁에서 들었던 짧은 웃음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은 점점 더 또렷한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평가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그날의 웃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라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더 단단하다고요.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고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칭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을 정해둔 뒤 그 기준 안에서 저를 분류해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 속에도 선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형님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자리에서도 형님은 제 이름을 한 번 더 되물었고 제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대화는 공손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중함이 이상하게도 저를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님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공부를 안 해도 된다지만 결국 사람은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삶의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제게로 향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배우자는 그 사이에서 늘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형님 말이 나와도 시어머니 말이 나와도 배우자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갈등을 싫어하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개 끄덕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무언가에 동의에 설하기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개 끄덕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저를 혼자 남겨두는 결과가 되었지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 시댁에서는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늘 형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형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웃었고 형님이 정리하면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낯설었지만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챙기는 듯 보였습니다. 음식을 더 떠주셨고 살이 빠지면 안 된다며 과일도 챙겨주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는 충분히 환영받는 며느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단이나 일정처럼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갈 때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묻기보다는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집안의 결혼은 그쪽 일이고 저는 따라오는 사람인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배우자는 늘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었지요. 시댁이 원래 그런 방식이라며 전부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악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도 그저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문제는 제가 점점 확신을 잃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인지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때 들려오던 통화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 제 이름이 나오던 순간, 그리고 학력이라는 단어가 스치던 순간 말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단어 하나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제게 향한 평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감싸려는 변명인지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습니다. 나를 지키려 했다면 왜 내 앞에서는 침묵했을까? 나를 지키려 했다면 왜 늘 예민하다는 말로 내 입을 막았을까?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서류들 사이에서 제가 본 적 없는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적은 글씨인지는 단번에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찢어낸 듯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메모가 저를 향한 모욕의 증거인지 혹은 누군가가 나를 지키려다 남긴 흔적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전처럼 웃어넘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의 나머지 문장을 저는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모를 본 이후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그 메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앞서 나가고 싶지 않았고 아직은 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제 입지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표정, 설명보다 반응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작은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일정과 예식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자는 자리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저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일정을 정리했고 시부모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형님의 말이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부부가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현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은 조언이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늘 현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체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의 일이라며 처음부터 무리가 없도록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 역시 이미 정해진 방향을 확인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배우자가 제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고 금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모임은 큰 소리 없이 끝났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결혼 관련 서류 봉투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예식장 계약서와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들 사이에서 저는 익숙한 종이 한 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견했던 중간에서 찢긴 메모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메모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펼쳐보던 중 봉투 안쪽에 접혀 있던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접혀 있었고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쓴 글씨인지는 단번에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전 메모의 뒷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그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던 의문들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판단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상황을 정리하려던 기록인지 그 경계가 여전히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들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형님의 웃음, 시어머니의 말투, 배우자의 침묵, 그리고 예민하다는 말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배우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에 쥔 쪽지를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짧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것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쪽지가 누군가의 실수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판단의 흔적인지를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시댁이라는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요. 쪽지를 손에 쥔 채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느껴왔던 애매한 불편함과는 다른 분명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기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묻기를 기다리는 듯했고 동시에 묻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쪽지가 무엇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 대신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물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고 감정을 실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배우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시댁에서는 여러 걱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 체면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늘 형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집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가족들 역시 형님의 판단을 쉽게 넘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굳이 반대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력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하거나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들이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그 과정에서 오간 메모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정리하면서 누군가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적어둔 기록에 가까웠다고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의견을 맞추기 위한 정리였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모욕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배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하면서도 배우자는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난하게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배우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상처받을까봐, 결혼 전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이후의 말들이 정말 아무 뜻이 없었는지를요. 배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형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조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깊은 뜻 없이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형님을 감싸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확실히 부정하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애매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배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괜히 집안 전체가 불편해질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솔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저보다 집안의 평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분명 무례했고 시어머니는 체면을 앞세웠으며 배우자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누구도 제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오해일지도 모른다고만 넘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쪽지는 저를 향한 공격의 증거도 완벽한 보호의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의 기록이었고 그 선택에서 저는 늘 가장 나중에 고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가장 큰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고 제 입장을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모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만큼 피할 수 없는 자리들이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위기를 살피지 않았고 웃음을 맞추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자 주변의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이 닿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깊이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형님은 학문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회는 냉정하다느니 기준이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교양 있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만큼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형님의 말을 굳이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챙기려는 말은 여전히 했지만 그 말에는 예전처럼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다시 살피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그 변화 속에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침묵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면 이제는 침묵으로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굳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한 모임에서 형님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을 꺼냈다가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위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목받지 않을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피는 시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는 저를 향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낮게 취급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우자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할 타이밍을 놓친 사람의 침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상황이 이미 많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마지막 장면을 향한 준비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된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많은 감정을 안고 있었고 너무 많은 말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고 무난했습니다. 축하의 말들이 오갔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갈라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용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형님은 이전처럼 말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수였고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전부 받아주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던 태도가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기준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체면을 앞세운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넘겨짚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괜히 예민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을 아끼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고 누가 옳았는지를 결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서로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제는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시댁과의 문제에서도 침묵만으로 넘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보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시댁 식탁에서의 웃음 하나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낮추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버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선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말리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괜히 예민하다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선택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쪽을 택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견딘 시간도 아니었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질 관계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날 태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품격이었고 침묵 앞에서의 태도였으며 누군가를 대할 때 스스로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은 상대를 무너뜨렸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요. 그날 시댁에서 웃음이 터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